안녕하세요. 이야기꾼 효재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을 찾아온 사람들의 기록, 불을 끄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늘은 갓난아기 딸을 품고 얼어붙은 강을 건넌 한 남자의 이야기. 목숨보다 소중한 이름 아버지가 된 순간의 기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들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게 하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만갑 탈북 스토리 눈 덮인 국경. 아버지의 노래. 1막. 울면 안 된다. 내 새끼야. 바람이 불었다. 살결을 베는 칼바람이었지만 그는 아기를 품에서 더 꼭 안았다. 얇은 천으로 감싼 작은 몸. 아기의 숨소리가 새처럼 떨렸다. 쉿, 울면 안 된다. 우리 조금만 참자. 밤하늘엔 달조차 숨었다. 그가 선 곳은 압록강 어귀, 눈이 쌓여 소리조차 묻히는 선이라 불리는 곳. 북과 남을 가르는 얼어붙은 강이었다. 12월 14일 오후 11시 47분. 그의 이름은 류상혁, 37세. 평안북도 화천 탄광의 전기 수리공이었다. 키는 172cm, 마른 체격에 손가락은 화상 자국투성이었다. 일을 잘했다.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아 감전사고를 여러 번 겪고도 늘 살아남았다. 사람들은 전기 귀신이라 불렀다. 10년 동안 탄광 막사 47동의 모든 전선을 혼자 관리했다. 정전이 나면 한밤중에도 그를 불렀다. 상혁이 형, 또 나갔어요. 어서 고쳐주세요. 그는 묵묵히 공구함을 들고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는 전선의 끊어진 지점을 단번에 찾아냈다. 동료들은 그를 믿었다. 저 사람 손만 있으면 우린 안 죽어. 하지만 그가 진짜 두려워한 건 전기가 아니라 권력의 단선이었다. 마이너스. 3년 전 2021년 겨울, 아내 김미라는 식량 배급소에서 일했다. 그녀는 배급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 가족은 굶었다. 어느 날 그녀는 창고 바닥에 떨어진 쌀 한 줌을 주머니에 넣었다. 단 한 줌. 손바닥만 한 양이었다. 그걸로 죽을 끓여 딸에게 먹이려 했다. 하지만 누군가 봤다. 다음 날 새벽 5시 보이부 차량이 집 앞에 섰다. 김미란 국가재산 절취 혐의로 체포한다. 그녀는 끌려가며 남편을 봤다. 눈물도 없이 그저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아이 좀 살려줘. 그게 마지막이었다. 마이너스. 그날부터 류상혁은 한쪽 팔에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 전선을 감았다. 생후 6개월 된 딸 류아은. 아내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아기는 밤마다 울었다. 배가 고파서, 엄마가 그리워서, 추워서. 그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기를 감쌌다. 저지없어 쌀뜨물을 수저로 떠먹였다. 그러다 아기가 살에 들면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안 무서워. 탄광 막사 사람들은 안쓰러워했지만 누구도 도울 수 없었다. 자기 식구 먹이기도 벅찼으니까. 한 노인이 쌀 한 줌을 건넸다. 이거라도 받아. 아이 불쌍해서. 류상혁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동무. 그날 밤 그는 아기에게 죽을 끓여주며 노래를 불렀다. 우리의 아버지 수령님, 고마우신 그 은혜. 노래는 익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나라가 그에게 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를 빼앗았고 아이를 굶겼고 그의 삶을 갈아 넣었다. 하지만 그는 노래했다. 안 부르면 의심받으니까. 탄광에 군이 내려왔다. 검은 군복을 입은 보이부 요원 5명. 배급 도둑을 잡겠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충성심 검열이었다. 탄광 광장에 전 직원이 소집됐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눈 쌓인 땅에 무릎 꿇었다. 한 요원이 확성기를 들었다. 동무들, 최근 이 탄광에서 반동 사상이 퍼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소. 누가 남조선 방송을 들었소? 누가 중국 물건을 밀반입했소? 스스로 나서면 처벌을 감해주겠소. 침묵.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요원이 웃었다. 그럼 우리가 찾아내겠소. 그날 밤 막사마다 수색이 시작됐다. 짐을 뒤지고 이불을 들추고 바닥을 뜯어냈다. 류상혁의 막사 차례가 왔다. 그는 아기를 안고 문 앞에 섰다. 요원 2명이 들어왔다. 류상혁 동무 협조 좀 하시오. 그들은 그의 짐을 뒤졌다. 낡은 공구함, 찢어진 담요, 아기 옷 몇 벌. 그리고 침대 밑에서 작은 라디오 하나가 나왔다. 중국제 FM 라디오. 요원이 그걸 들어 올렸다. 이게 뭐요? 류상혁의 심장이 멎었다. 그건 전에 수리하려고 맡아둔 겁니다. 수리? 누구 거요? 기억이 안 납니다. 요원이 라디오를 켰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중국어 방송이 흘러나왔다. 요원이 웃었다. 동무, 이거 들었소? 아닙니다. 거짓말 마시오. 주파수가 고정돼 있소. 남조선 방송 들었지? 류상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요원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류상혁, 반동 사상 유포 혐의. 3일 후 소환. 마이너스. 막사를 나선 요원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류상혁은 아기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끝났다. 그는 알았다. 소환은 곧 체포를 의미했다. 그리고 체포는 곧 수용소를 의미했다. 아내처럼, 그의 아버지처럼, 그의 형처럼. 이 나라에서 한번 찍히면 끝이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류상혁은 아기를 안아 올렸다. 하은아 미안해. 아빠가 조심 못해서. 그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다. 손가락은 겨울 추위에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 아인 내가 살려야 한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도망친다. 마이너스. 12월 13일 밤 10시. 눈발이 쏟아지던 밤 그는 아기를 업고 탄광 막사를 나섰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물일에 옥수수떡 3개, 아기 옷 2벌, 그리고 아내가 남긴 천보자기. 보자기 안쪽엔 아내의 손글씨가 있었다. 상혁아, 우리 딸 꼭 살려줘. 사랑해. 그는 보자기를 가슴에 품었다. 아기에게 입을 맞췄다. 지금부터는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된다. 아빠가 노래해 줄게. 하지만 속으로만 부를게. 그는 어둠 속으로 걸었다. 압록강까지는 27km. 도보로 8시간. 하지만 그는 큰 길로 갈 수 없었다. 검문소가 3곳, 초소가 5곳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산길을 택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좁은 길.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이 부서지는 소리가 숲을 울렸다. 아기는 그의 등에 엎여 있었다. 천으로 단단히 묶어 떨어지지 않게 했다. 아기의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작고 가늘고 떨리는 숨. 하은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그는 첫 번째 검문소를 우회했다. 200m 떨어진 숲길로 돌아갔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기가 작게 끙끙거렸다. 그는 멈춰서서 아기를 내려다봤다. 아기의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다. 안 돼, 아직 안 돼. 그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아기를 감쌌다. 그리고 자신의 체온을 나눠줬다. 아빠 따뜻하지? 조금만 더 가자. 마이너스. 새벽 4시. 그는 두 번째 초소 앞에 도착했다.
불빛이 보였다. 경비병 2명이 초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류상혁은 숨을 죽이고 초소에서 50m 떨어진 지점으로 돌아갔다. 눈밭을 기어서 지나갔다. 손이 얼어붙었다. 무릎이 시렸다. 하지만 그는 기었다. 아기를 위해 마이너스. 새벽 5시 30분. 그는 마침내 압록강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다. 멀리 얼어붙은 강이 펼쳐졌다. 폭 300m. 저 너머가 중국이었다. 그는 주저앉았다. 숨이 턱까지 찼다. 손발은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웃었다. 거의 다 왔다, 하은아. 아기를 내려다봤다.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다. 그는 급히 아기를 흔들었다. 하은아, 하은아. 아기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 살아있었다. 류상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울어. 울어도 돼. 이젠 괜찮아. 마이너스. 오후 6시. 해가 졌다. 어둠이 강을 덮었다. 류상혁은 아기를 다시 업고 강으로 내려갔다.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었다. 그는 발로 얼음을 두드렸다. 똑똑. 단단했다. 갈 수 있어. 그는 한 발을 내디뎠다. 얼음이 삐걱거렸다.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강 한가운데로. 마이너스. 그때였다. 멀리서 투강등이 번쩍였다. 거기 누구야? 경비병의 목소리. 류상혁은 얼어붙었다. 투강등이 그를 비췄다. 멈춰. 움직이지 마. 총소리가 울렸다. 탕. 총알이 얼음을 뚫었다. 물이 튀어올랐다. 류상혁은 아기를 품에 더 깊이 안았다. 그리고 뛰었다. 눈 위를, 얼음 위를 목숨을 걸고. 마이너스. 탕, 탕, 탕. 총성이 계속됐다. 그의 옆으로, 뒤로 총알이 날아갔다. 얼음이 깨졌다. 물이 솟구쳤다. 그는 넘어졌다. 아기가 떨어질 뻔했지만 그는 온몸으로 감쌌다. 하은아, 괜찮아. 아빠가 지킬게. 그는 다시 일어났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발목이 얼음 틈에 끼었다. 그는 발목을 뽑으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투강등이 점점 가까워졌다. 거기서 쏜다. 류상혁은 고개를 들었다. 저 앞 50m. 중국 쪽 강변이 보였다. 나무들이, 집들이, 불빛이. 거의 다 왔는데. 그는 아기를 내려다봤다. 아기는 울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봤다. 작은 눈동자에 아버지의 얼굴이 비쳤다. 류상혁은 결심했다. 하은아, 미안해. 아빠는 여기까지야. 그는 아기를 천보자기로 단단히 감쌌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아기를 던졌다. 아기는 공중을 날았다. 눈발 속을, 어둠 속을. 그리고 중국 쪽 강변, 눈더미 위에 떨어졌다.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으앙. 류상혁은 웃었다. 잘했어, 내 딸.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탕. 그의 가슴에 총알이 박혔다. 그는 뒤로 쓰러졌다. 얼음 위에, 눈 위에. 피가 흘러나왔다. 하얀 눈이 빨갛게 물들었다. 마이너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라나, 우리 딸 살렸어. 그의 눈이 감겼다. 손이 축 늘어졌다.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마이너스. 몇 시간 후, 중국 쪽 마을, 장춘마을, 새벽 6시. 한 노파가 마당을 쓸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으앙으앙. 아기 울음소리. 그녀는 놀라 밖으로 나갔다. 눈더미 한쪽에서 젖은 천보자기 속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다. 노파는 급히 아기를 안아 올렸다. 아이고, 이 추운 데서 어떡해. 아기의 옷은 젖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노파는 아기를 집 안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천보자기를 펼쳤다. 안쪽에 글씨가 있었다. 상혁의 딸 류하은. 노파는 고개를 들어 강 너머를 바라봤다. 멀리 북한 쪽 강변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눈 위에 붉은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노파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보냈구나. 그날 압록강 위에서 들린 한 번의 울음이 한 아이의 인생을, 그리고 한 세대의 역사를 바꿨다. 서울의 겨울은 이상했다. 거리는 환했지만 마음 한쪽이 늘 싸늘했다. 그녀의 이름은 류하은, 21살. 출생지는 미상이었다. 주민등록증의 첫 줄, 생년월일 밑에 작게 적혀 있었다. 출생지 확인 불가. 그녀는 스스로를 없는 나라의 아이라고 불렀다. 2025년 12월 3일 오전 6시 30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하은은 청소도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노란색 조끼, 파란색 장갑, 그리고 낡은 운동화. 이게 그녀의 유니폼이었다. 하루 수십 명의 발자국이 오가는 복도, 그곳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저 지나쳤다. 급한 발걸음으로, 무심한 시선으로. 하은은 익숙했다. 투명 인간이 되는 것에. 그녀는 대학 대신 일터를 택했다. 남들이 공부할 때 그녀는 청소도구를 들고 지하철을 돌았다. 왜냐고 물으면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돈이 필요해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고 싶지 않았다. 질문받고 싶지 않았다. 어디서 왔어? 부모님은 뭐 하셔? 고향이 어디야? 그런 질문들이 그녀를 짓눌렀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오전 8시. 하은은 계단 난간을 닦았다. 손잡이를 따라 걸레를 밀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지나가며 말했다. 아, 더러워. 여학생은 하은을 보지 않았다. 그저 난간을 보며 혀를 찼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걸레를 적셨다. 물이 차가웠다. 손끝이 시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후 1시. 하은은 휴게실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만 먹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다.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 그녀는 매달 30만 원을 저축했다. 무엇을 위해서냐고 물으면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언젠가 북쪽으로 갈 거예요. 하은은 자신이 탈북자 2세대라는 사실을 19살에 알았다. 2023년 3월 보호소의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하은아,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복지사는 파일 하나를 꺼냈다. 낡은 종이 몇 장. 그 안에 하은의 과거가 적혀 있었다. 너의 아버지는 압록강을 건너다 돌아가셨고 중국 마을 아주머니가 널 발견했단다. 그분이 널 구해 한국으로 보내줬어.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하철 공사장 벽에 기대어 울었다. 눈물이 아닌 억눌린 숨소리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녀는 다음 날 복지사를 다시 찾아갔다. 그럼 어머니는요? 복지사는 고개를 저었다. 기록엔 없어. 아버지만 있었다. 하은은 메모지를 꺼내 적었다. 류상혁 아버지 이름. 도강 압록강. 아기 울음 생존. 그녀는 그날 이후로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스스로의 삶을 복원 프로젝트라 불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은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꿨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노래를 불렀다. 가사는 없고 멜로디만 있었다. 눈이 내리고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 이 노래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은은 가끔 잠결에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 멜로디를 핸드폰에 녹음했다. 자기 목소리로 흥얼거리며 파일명은 아버지의 노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25년 여름. 하은은 봉사단체 북한 이탈주민 연구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급여는 적었다. 한 달에 120만 원.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있고 싶었다. 탈북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싶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기자 출신이었다. 이름은 이준호, 하은보다 10살 많았다. 31살. 그는 탈북자 인터뷰를 정리하며 하은에게 물었다. 하은 씨, 왜 이런 일 하는 거예요? 하은은 잠시 멈췄다가 답했다. 제 아버지 때문이에요. 준호가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제 안에 있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하은을 주목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준호가 하은을 불렀다. 하은 씨, 이거 봐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흑백 사진. 군복 입은 남자 한 명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정확히는 아이를 던지려는 순간이었다. 사진 아래엔 작은 글씨가 있었다. 2004년 압록강 인근 무영고 구조. 하은은 숨이 멎었다. 이 사람 혹시? 준호가 말했다. 이 사람 이름이 류상혁이에요. 2004년 12월 14일 밤 압록강에서 총에 맞아 사망. 근데 그 직전에 아기를 강 건너로 던졌다고. 그 아기가.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저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 아버지예요. 하은의 손끝이 떨렸다. 사진 속 남자의 눈매가 그녀와 똑같았다. 코도 입술도 이마도. 그녀는 사진을 손으로 만졌다. 아버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하고 계속 들여다봤다. 아버지의 얼굴. 마른 체격, 깊은 눈빛,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는 아기를 던지기 직전이었다. 마지막 힘을 다해. 하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그때 아팠죠? 무서웠죠? 그런데도 저를 살리셨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하은은 준호와 함께 북한 접경 지역 실향민 기록 보관소를 찾았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근처 낡은 건물 지하 3층. 그곳엔 수많은 파일과 녹음기가 있었다. 담당자는 60대 남자였다. 이름은 박종수. 그는 30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다. 무엇을 찾으러 왔소? 준호가 말했다. 2004년 압록강 관련 녹음 파일이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을 열었다.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이건 2004년 겨울 강 건너에서 들린 음성이에요. 그때 헌병이 강 위에서 이 소리를 녹음했죠. 하은은 숨을 참았다. 박종수가 녹음 버튼을 눌렀다. 지직. 바람 소리가 들렸다. 눈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희미한 노랫소리. 남자의 목소리였다. 가사가 없었다. 하지만 그 리듬을 듣는 순간
하은의 눈물이 흘렀다. 이거예요. 내가 꿈에서 듣던 노래. 준호가 놀라서 물었다. 뭐라고요?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멜로디 제가 매일 밤 꿈에서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누가 부른 건지 몰랐어요. 이게 아버지 목소리였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녹음은 약 15초였다.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숨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노래. 하은은 녹음기를 다시 틀어달라고 했다. 한 번 더요. 박종수는 다시 재생했다. 하은은 눈을 감고 들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라는 것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하은은 준호와 함께 임진각 전망대에 올랐다. 북쪽이 보였다. 멀리 산들이 이어져 있었다. 저 너머가 북한이었다. 하은은 난간에 기대어 말했다. 저기 어딘가에 아버지가 묻혀 있겠죠. 준호가 답했다. 아마도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묻혀 있지 않아요. 아직도 강 위에 계세요. 얼음 밑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하은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다. 아버지는 나에게 유전자가 아니라 노래를 남기셨다. 나는 그 노래로 살아왔다. 근데 이제야 알았다. 그 노래가 뭘 의미하는지. 그건 생존의 노래였다.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살린 노래. 나는 그 노래를 이어가야 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25년 가을. 하은은 탈북민 단체의 방송팀에 지원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 대북방송 자유의 소리.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탈북민이었다. 면접에서 담당자가 물었다. 왜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하은은 대답했다. 나 목소리로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담당자가 다시 물었다. 방송 경험 있어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하지만 제 안에 한 노래가 있어요. 담당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노래요? 하은은 핸드폰을 꺼내 파일을 틀었다. 아버지의 노래. 그녀가 흥얼거린 멜로디. 담당자는 잠시 듣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거 북한 민요 아니에요? 하은은 놀랐다. 네. 담당자가 설명했다. 이 멜로디 북한에서 부르는 자장가예요. 정확히는 평안도 지역 민요. 제목은 눈 내리는 밤. 하은은 숨을 삼켰다. 그럼 아버지가 저한테 자장가를 불러주신 거예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이후 하은은 목소리 활동가로 불렸다. 그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었다. 아버지의 노래를 북쪽으로 보내는 것.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25년 12월 10일. 하은은 첫 방송을 시작했다. 마이크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담당자가 신호를 보냈다. 3, 2, 1. 오네요. 하은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류하은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북쪽 출신입니다. 정확히는 북쪽에서 태어나 남쪽으로 온 아이입니다. 제 아버지는 2004년 압록강을 건너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에서 들었던 노래예요. 그리고 최근에 알았어요. 이게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그녀는 멜로디를 불렀다. 가사 없이 흥얼거리듯.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 방송실이 조용해졌다. 담당자도 스태프도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방송이 끝난 후 담당자가 다가왔다. 하은 씨, 정말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하은이 물었다. 뭔데요? 담당자가 말했다. 북한은 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신호를 보내요. 하은이 놀라서 물었다. 신호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파 교란이나 암호 메시지. 가끔은 협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하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 7평 남짓한 공간.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방송 아버지가 들으셨을까? 그녀는 웃었다. 아니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듣고 있을 거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25년 12월 15일. 하은은 두 번째 방송을 준비했다. 이번엔 청취자 사연을 읽기로 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보낸 편지. 하은은 그중 한 통을 골랐다. 발신인은 익명. 내용은 이랬다. 저는 평안북도 화천 출신입니다. 2004년 우리 탄광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류상혁. 그는 전기 수리공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아기를 안고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도망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아이를 살린 거예요. 하은 씨, 혹시 그 아이가 당신인가요? 하은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다. 눈물이 쏟아졌다. 방송 중이었지만 그녀는 울었다. 네, 맞아요. 그 아이가 저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방송이 끝난 후 하은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발신인은 누구일까? 그녀는 편지 뒷면을 봤다. 작은 글씨가 있었다. 만약 이 편지를 읽는다면 12월 20일 밤 11시 라디오 주파수 7500KHZ로 맞춰보세요. 제가 신호를 보낼게요. 하은은 숨을 삼켰다. 누구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2월 20일 밤. 하은은 혼자 방송실에 남았다. 모두 퇴근했다. 그녀는 라디오를 켰다. 주파수를 7500으로 맞췄다. 지직. 잡음만 들렸다. 그녀는 기다렸다. 10분, 20분, 30분. 그때 갑자기 신호음이 들렸다. 비, 삐삐, 비. 모스 부호였다. 하은은 급히 종이를 꺼내 적었다. 삐는 점, 삐삐는 선. 그녀는 해독했다. S, H, H, S, H, H. 하은은 숨을 멎었다. 상혁하은. 아버지 이름과 자기 이름이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늙은 여자의 목소리. 하은아, 내 아버지를 기억해줘서 고마워. 나는 그날 밤 강 건너에서 너를 발견한 사람이야.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그는 죽었지만 너는 살았어. 그게 그의 승리야. 하은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하은은 다이어리에 마지막 문장을 썼다. 아버지가 날 위해 강을 건넜듯 나는 아버지를 위해 노래를 건넌다. 그리고 이 노래는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죽음을 넘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 그날 밤 압록강 위에 내렸던 눈처럼. 그녀는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이어갈게요. 당신의 노래를,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람들은 몰랐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서 부를 때마다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 멜로디가 압록강 위에서 멈춘 아버지의 마지막 노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노래는 이제 국경을 넘어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딸을 위해 남쪽으로 보냈듯 딸은 노래를 북쪽으로 보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25년 겨울. 하은은 매주 방송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북한 전역으로 퍼졌다. 평양, 개성, 함흥, 원산, 그리고 압록강 너머.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울었다. 북에서도 남에서도. 왜냐하면 그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생존과 희망의 신호였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한 탈북민이 하은을 찾아왔다. 50대 남자였다. 그는 평안북도 화천 출신이었다. 하은 씨, 저 당신 아버지 알아요. 하은은 놀라서 물었다. 정말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때 탄광에서 일했어요. 상혁이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전기 고치는 솜씨도 좋았고 사람들 챙기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끌려가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을 안 하고 밤마다 아기한테 노래만 불러줬어요. 하은이 물었다. 어떤 노래요? 남자가 답했다. 자장가요. 평안도 민요. 눈 내리는 밤이라는 노래. 그 노래를 매일 밤 불러줬어요. 아기가 잠들 때까지. 하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게 제가 듣던 노래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남자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어느 날 상혁이 형이 사라졌어요. 다들 그가 잡혀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으니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를 안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람은 죽을 각오로 아이를 살리러 간 거라고. 하은이 물었다. 그럼 형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남자가 답했다. 영웅이요. 진짜 아버지요. 하은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25년 10월 30일. 하은은 마지막 방송을 준비했다. 연말 특집. 제목은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그녀는 마이크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아버지, 저예요, 하은이요. 21살이 됐어요. 아버지가 저를 살린 지 21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혼자서도 밥 먹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던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왜 그 노래를 불러주셨는지. 그건 저를 지키기 위한 주문이었어요. 그 노래가 있었기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노래를 부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처럼 저도 누군가를 살릴 거예요. 목소리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방송이 끝난 후 하은은 혼자 방송실에 남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 21년 전 그날 밤처럼. 그녀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노래를 다시 불렀다.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 그 노래는 방송실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전파를 타고 국경을 넘어 북쪽으로 퍼져나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북한 어딘가에서 한 노인이 라디오를 들으며 울었다. 그는 21년 전
압록강 근처에서 근무했던 경비병이었다. 그는 그날 밤을 기억했다. 한 남자가 아기를 안고 강을 건너려 했던 밤. 그는 총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평생 후회했다. 이제 그는 알았다. 그 아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노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노인은 라디오를 껴안고 속삭였다. 미안하다, 동무. 그리고 고맙다, 아이야. 밤 10시, 서울의 한 라디오 방송국. 류하은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헤드셋을 눌렀었다. 창밖은 눈발이 흩날렸고 유리창 너머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잔잔하게 비쳤다. 스튜디오 안은 고요했다. 빨간 녹화 램프가 깜빡이며 켜졌다. 그녀는 마이크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천천히 말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오늘도 같은 하늘 아래 계신 분들께 이 목소리가 닿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프로그램 이름은 국경 너머의 목소리. 북한 내 청취자에게 짧은 음악과 편지를 전하는 탈북민 라디오 방송이었다. 매주 금요일 밤 그녀는 이 자리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하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조용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위로를 받았고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밤을 지새웠다. 매 방송이 끝날 때마다 그녀는 녹음실 불을 끄고 혼자 남아 있었다. 마이크 앞에 손을 얹은 채 오늘도 들으셨나요, 아버지? 그렇게 속삭이는 게 그녀의 마지막 일과였다. 스튜디오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차들이 천천히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북쪽을 향해 있었다. 저 멀리 눈 덮인 국경 너머 아버지가 사라진 그곳을 향해. 오늘 밤 방송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짧은 음악을 틀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오늘 사연은 평양에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녀는 편지를 펼쳤다. 딸에게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단다. 내가 무사히 남쪽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너를 생각한다. 별이 뜨면 너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거라 믿는다. 보고 싶다, 내 딸아. 하은은 편지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 분명 따님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이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고향의 노래입니다.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조용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북한의 오래된 민요였다. 눈 덮인 산을 넘어 강을 건너 그리운 이를 찾아가는 노래. 하은은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다. 매번 이 시간이 되면 그녀는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다. 눈보라 속에서 들려오던 목소리, 따뜻한 품, 그리고 누군가 불러주던 자장가. 음악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목소리가 닿길 바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별을 보세요.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하려던 순간 귀에 익숙하지 않은 노이즈가 들려왔다. 삑, 띡, 띠띠. 하은은 헤드셋을 벗지 못하고 멈춰섰다. 기술팀이 있는 조정실을 바라봤다. 창문 너머로 준호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짓했다. 전파 간섭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하은은 귀를 떼지 못했다. 그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리듬이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삑, 띡, 띠띨.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잡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조정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하은 씨, 저건 그냥 잡음이에요. 북쪽에서 교란 신호 보내는 거.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리듬이에요. 듣고 보세요. 그녀는 손끝으로 책상 위를 두드렸다. 삑, 띡, 띠띠, 삑, 띡, 띠띠. 그 박자는 어릴 적 꿈속에서 들리던 멜로디와 같았다. 그녀의 몸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뭐가 이상한데요?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박자, 제가 알아요. 무슨 소리예요? 어릴 때 꿈에서 들었던 노래예요. 누군가 저한테 불러주던. 준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하은 씨, 진정하세요. 그건 단순한 전파 간섭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은은 확신에 차 있었다. 준호 씨, 이거 녹음해 주세요. 제발.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은은 방송을 마무리하고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신호음만 맴돌았다. 방송이 끝난 후 그녀는 녹음 파일을 가져와 밤새 분석했다. 조정실에 혼자 남아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았다. 파형을 확대하자 미세한 주파수 변화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잡음이 아니었다. 음의 높낮이가 일정했고 간헐적으로 사람의 숨소리 같은 파형이 섞여 있었다. 하은은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노이즈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목소리가 들렸다. 아, 아. 그녀의 손이 멈췄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지, 다시 재생했다. 아. 틀림없었다. 그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노이즈 속에서 한 문장이 더 흘러나왔다. 나는 살아 있다. 하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들고 준호의 사무실로 뛰어갔다. 문을 두드렸다. 준호 씨. 안에서 불빛이 켜졌다. 준호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하은 씨, 지금 새벽 3시예요. 무슨 일이에요?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내밀었다. 들었어요? 이건 아버지예요. 준호는 눈을 비비며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은 씨, 진정하세요. 그분은 이미 아니요. 하은이 소리쳤다. 좌표를 추적하면 나올 거예요. 이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찾을 수 있어요. 준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하은의 눈빛을 보고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들은 즉시 전파 추적 프로그램을 열었다. 신호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소프트웨어였다. 좌표가 천천히 화면에 나타났다. 북위 40도, 동경 124도, 북쪽 평안북도 인근 압록강을 따라 이어지는 지역이었다. 그건 바로 류상혁이 사라졌던 지점이었다. 하은은 화면을 응시하며 떨리는 손으로 좌표를 적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주파수 6.43MHz. 이건 20년 전 군용 통신 대역이에요. 하은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아직 누군가가 그 장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은은 화면을 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그곳에서 아직.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동안 아버지는 거기 있었던 것일까? 얼어붙은 강 너머, 홀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 씨, 저 가야 해요. 뭐라고요? 중국으로 가야 해요. 그곳으로.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하은 씨, 정신 차리세요. 그건 북한 국경이에요. 위험해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하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안전하게 해야 해요. 며칠 뒤 하은은 탐사 허가를 받아 중국 단둥으로 향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다시 택시를 타고 겨울바람이 얼굴을 베어냈다. 압록강 건너편엔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그녀는 무릎까지 오는 눈을 헤치며 강가로 다가갔다. 강은 얼어붙어 있었다. 하얀 얼음 위로 눈이 쌓여 있었다. 20년 전 아버지가 그녀를 안고 이 강을 건넜다. 그리고 그녀를 던졌다. 살리기 위해. 하은은 무릎을 꿇고 얼음을 만졌다. 차가웠다. 손에 쥔 무전기에서 또다시 삐, 띠, 띠띠 소리가 났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여기는 남쪽. 들리세요? 침묵. 바람만 불었다. 저 류하은이에요. 들리세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눈송이들이 그녀 쪽으로 몰려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날 들었던 노래를 흥얼거렸다. 아버지가 불렀던 그 멜로디. 얼음 위에 놓인 작은 녹음기에서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다. 하은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 그때 강 건너편에서 빛 한 줄기가 번쩍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괜찮다. 이제 울지 마라. 하은은 무전기를 꽉 쥐었다. 아버지, 저예요. 하은이에요. 안다. 어디 계세요? 여기, 강 건너. 만날 수 있어요? 긴 침묵.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 아직은 안 된다. 왜요? 아직 때가 아니다.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본다. 그럼 나와주세요. 하은아.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내가 잘 자란 것만으로도 난 충분하다. 아니에요. 저 아버지가 필요해요. 넌 이미 혼자 잘 살고 있다. 아니에요. 하은은 흐느꼈다. 전 매일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매일 밤 방송을 하면서 혹시 들으실까봐. 들었다. 정말요? 매주 금요일 밤. 하은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아버지, 울지 마라. 넌 이제 어른이다. 싫어요. 저 아직 어려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은아.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넌 내가 너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것만으로 난 살아갈 이유가 있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강 건너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아버지, 저 정말 보고 싶어요. 나도. 그럼, 하은아. 목소리가 끊겼다. 아버지. 무전기에서 노이즈만 들렸다. 아버지. 하은은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지 못했다. 강가에 앉아 새벽까지 눈을 바라봤다. 강 위로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며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흩어졌다. 그녀는 다이어리에 짧게 썼다. 나는 그분의 노래로 태어났고 이제 그분의 침묵을 노래로 돌려드린다. 며칠 뒤 서울로 돌아온 하은은 방송 마지막 멘트를 바꿨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압록강 위의 눈길을 기억해 주세요. 그곳엔 아직 한 아버지의 노래가 멈춰 서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스피커에서 다시 그 신호음이 들렸다. 삐, 띠, 띠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미소 지었다. 네, 아버지. 오늘도 듣고 계시죠? 한 남자의 희생은 노래가 되었고
그 노래는 세월을 넘어 딸의 목소리로 흘러갔다. 그것은 생존의 증거이자 세대가 이어준 사랑의 맥박이었다. 눈발이 잦아든 서울의 이른 봄. 라디오 방송국의 새벽은 고요했다. 류하은은 스튜디오 불을 끄고 하얀 종이 위에 아버지의 이름을 적었다. 류상혁. 그 이름 하나를 적는데 손이 떨렸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졌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를 들었다. 눈 속, 바람 속, 그리고 방송 끝에 미세한 신호 속에서 매주 금요일 밤 방송이 끝나면 그녀는 혼자 남아 귀를 기울였다. 혹시 또 들릴까봐. 혹시 아버지가 또 말을 걸까봐. 하지만 중국 단둥에서 돌아온 이후 신호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무전기를 켜두고 잠들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켜두었다. 그게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창밖으로 봄이 왔다. 눈이 녹고 거리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벗고 가벼운 옷을 입었다. 서울은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그녀는 방송국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봤다. 저 북쪽 어딘가 아버지가 있을까? 아니면 이미 그분은 떠나신 걸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3월의 어느 아침, 방송국 리셉션 데스크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직원이 하은을 불렀다. 하은 씨, 이거 누가 놓고 갔대요? 누가요? 몰라요. 새벽에 경비 아저씨가 발견했대요. 이름표에 하은 씨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하은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갈색 종이로 쌓인 작은 상자. 우표도 발신인도 없었다. 가벼웠다.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USB 메모리가 하나 들어 있었다. 그리고 쪽지. 하얀 종이에 손글씨로 적힌 세 글자. 하은에게.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이건 누구의 글씨일까?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 그녀는 USB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음성 녹음 파일. 파일 이름은 하은아였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바람소리. 거친 바람이 마이크를 때리는 소리. 잡음이 심했다. 하지만 그 너머로 무언가 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삑, 띡, 띠띠. 하은은 숨을 멈췄다. 그 신호. 압록강에서 들었던 그 신호. 아버지의 신호. 그 뒤에 목소리가 들렸다.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오래되고 거칠어진 목소리. 하지만 분명 아버지였다.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하은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은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목소리가 계속됐다. 내가 울던 그날 아버진 그 소리로 살아남았다. 내 울음소리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 하은은 화면을 응시했다. 나는 강을 건너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내 품에서 울었을 때 눈밑 얼음이 깨졌다. 나는 그 틈으로 몸이 빠졌고 차디찬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은은 숨을 죽였다. 물은 너무 차가웠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정신이 흐려졌다.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나를 끌어올렸다. 어둠 속에서 중국 사람에게 구조됐다. 하은은 눈을 감았다. 그들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나는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깨어났을 때 내 옆엔 낯선 중국인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나한테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은은 흐느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이름을 말하면 다시 북으로 보내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계속됐다. 그 사람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압록강에서 10km 떨어진 곳. 그는 나한테 새 이름을 줬다. 장원. 당신은 이제 장원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은은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곳에서 1년을 살았다. 농사를 거들고 집을 고치고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매일 밤 너를 생각했다. 어디로 갔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누가 너를 키우고 있을까?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숨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너를 찾을 수 없었단다.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나는 매일 강가에 나가 너를 불렀다. 하은아, 하은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하은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내가 너를 던져서 너는 혼자 살아야 했다. 그게 아빠가 평생 짊어질 죄야.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녀는 화면을 향해 말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됐다.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밤 나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중국에서도 한국 라디오가 잡히더구나. 그때 내 목소리를 들었다. 하은은 고개를 들었다. 국경 너머의 목소리. 그게 내 프로그램 이름이더구나.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설마 내 딸이? 하지만 내가 말할 때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게 내 딸이라는 걸. 목소리가 내 엄마와 똑같았다. 하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나는 신호를 보냈다. 내가 유일하게 가진 장비로. 옛날 군용 무전기. 중국 사람이 줬던 거야. 고물이지만 아직 작동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매주 금요일 밤 내 방송 시간에 맞춰 신호를 보냈다. 삐, 띠, 띠띠. 그건 내가 너한테 불러주던 자장가야. 기억나니? 내가 아기였을 때 밤마다 불러줬던 노래.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기억해요, 아버지. 너한테 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주 빠짐없이 보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내가 단둥에 왔구나. 나는 강 건너에서 너를 봤다. 너무 컸더라.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구나. 하은은 흐느꼈다. 나가고 싶었다. 너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갈 수 없었다. 내가 나타나면 너한테 위험이 될 것 같았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하은아.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내 목소리가 닿을 수 있다면 이제 아버지는 됐다. 너를 다시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나를 부르고 있으니까. 내가 방송으로 나를 찾아주고 있으니까. 하은은 울면서 미소 지었다. 하은아, 행복해라.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하다. 내가 웃으면 아빠도 웃는다. 그걸 잊지 마라. 녹음이 끝났다. 하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끝없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은 아니었다. 안도, 감사, 그리고 사랑.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그리고 또 재생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었다. 준호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하은 씨, 괜찮아요?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것 이상이에요. 준호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하은은 USB를 가리켰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요? 네.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중국에 계세요.
준호는 의자에 앉았다. 대단하네요. 20년 만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방송 특별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노래를 불러드리려고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하은은 방송을 준비했다. 프로그램 제목을 바꿨다. 눈 덮인 강, 그리고 노래.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거울을 봤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오프닝 멘트를 다시 녹음했다. 빨간 녹화 램프가 켜졌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가 강을 건넜고 저는 목소리로 그 강을 건넜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당신도 누군가의 노래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는 25년 전 압록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태어난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냈다. 아버지가 강을 건넌 이야기, 자신을 던져 살린 이야기, 혼자 남한으로 온 이야기, 그리고 매일 밤 아버지를 기다렸던 이야기. 오늘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살아계셨습니다. 중국에서 저를 생각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제 방송을 들으셨답니다. 하은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께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불러주셨던 그 멜로디로. 그녀는 조용히 그 신호음에 멜로디를 붙였다. 처음으로 노래가 되었다. 하늘에 눈이 내리고 그 눈이 강을 덮을 때 나는 울지 않아요. 당신의 목소리가 아직 여기 있으니까.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름다웠다. 라디오 스피커를 타고 서울의 밤거리와 국경선을 넘어 눈 덮인 평야로 흘러갔다. 방송이 끝나고 전화가 쏟아졌다. 청취자들이 울며 전화를 걸었다. 하은 씨,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도 가족을 두고 왔어요. 하은 씨 이야기 들으니까 희망이 생겨요. 그 노래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하은은 모든 전화에 답했다. 그리고 약속했다. 매주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들으실 수 있도록. 며칠이 지났다. 봄은 깊어졌다. 꽃이 만발했고 거리는 생기로 가득했다. 하은은 매일 방송국에 출근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버지의 녹음을 들었다. 어느 날 오후 리셉션 데스크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하은 씨, 또 우편물이요. 하은은 내려갔다. 작은 봉투 하나. 이번에도 발신인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흑백 사진.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눈 덮인 들판 앞에서. 하은은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었다. 그건 아버지와 자신이었다. 20년 전 그날 밤의 사진. 누가 찍었을까? 어떻게 남아있을까? 사진 뒤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장 한 줄. 하은아, 내 노래 들었다. 이제 나도 간다. 하지만 이번엔 눈이 아니라 봄길을 건넌다. 서명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눈에 알아봤다. 글씨 끝에 남은 습관적인 꺾임, 그건 아버지의 손이었다. 하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미소를 지었다. 어디로 가세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아버지가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걸.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걸.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날 밤 하은은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 불을 껐다. 그리고 혼자 속삭였다. 아버지, 눈이 멈췄어요. 이제 봄이에요.
그 순간 스피커에서 다시 신호음이 울렸다. 삑, 띡, 띠띠. 하지만 이번엔 노이즈가 아니었다. 그 신호는 완전한 멜로디였다. 맑고 투명하고 아름다웠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노래. 하은은 눈을 감고 손끝으로 박자를 맞췄다. 한음이 가슴을 두드렸다. 이제 당신의 노래를 내가 이어갈게요. 그녀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아버지의 멜로디에 맞춰 천천히 노래를 불렀다. 하늘에 눈이 내리고 그 눈이 강을 덮을 때 나는 울지 않아요. 당신의 목소리가 아직 여기 있으니까. 강물이 얼어붙고 세상이 멈춘 것 같을 때 나는 두렵지 않아요. 당신의 노래가 아직 여기 있으니까. 봄이 오고 꽃이 필 때 나는 웃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노래가 끝나고 스튜디오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으로 봄밤이 보였다. 별이 빛나고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저 여기서 잘 살게요. 아버지도 거기서 편히 쉬세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감사해요, 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저한테 이 목소리를 주셔서, 저한테 이 삶을 주셔서.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천만에, 내 딸아. 하은은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불을 끄고 천천히 스튜디오를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아버지의 노래가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 국경은 강 위에 있었지만 사랑은 소리 위에 있었다. 한 남자의 희생은 노래가 되었고 그 노래는 세월을 넘어 한 딸의 삶이 되었다. 하은은 방송국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에 흩날리는 구름, 그리고 그 위를 흐르는 별들. 하은아, 이제 괜찮다. 바람이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사막,